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김용민의 주간 브리핑. 2015년 5월 1일 노동절에 인사드립니다. 주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4.29 서울 관악을 재보선 결과 10개 동 49개 투표구의 결과를 분석하는 것, 향후 총선에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4.29 서울 관악을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는 10개 동 49개 투표구 가운데 대학동 등 7개 투표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야권 후보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예.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인데요. 세계일보가 중앙선관위의 4.29 재보선 투표구별 득표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 관악을은 지난 27년 동안 보수정당 후보가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지역인데요. 서울대 인근 고시촌이 밀집한 지역에 속한 대학동 등 4개 투표구는 젊은 유권층이 두터워서 야권 성향이 강한 곳으로 꼽히는데, 여기서 새정치연합 정태호 43.53%, 1위였죠.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는 38.14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나 19대 총선에서 오신환 후보 득표율은 26.02%였는데 이번에 38.14%로 무려 10% 이상 오른 것이 두드러집니다. 또 다른 접전지로 예상됐던 인천 서강화을 개표 결과를 보면은 19대 총선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안덕수 후보가 51.49%로 당선됐는데 2위 민주통합당 신동근 후보는 41.15%를 확보했습니다. 자, 이번 결과를 보면은 안상수 새누리당 54.11, 그리고 신동근 새정치민주연합 42.85%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읍면동별로는 안덕수 후보가 강화군의 모든 지역에서 앞섰는데요. 이번에 안상수 후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강화 출신의 문재인 대표 부인 김정숙 씨와 고 김근태 고문의 부인 인재근 씨를 이렇게 지역에 상주시키면서 공략했지만 힘에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젊은 유권자가 유입된 검단 신도시 지역은 야권 성향이 강세임을 재확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단 1, 2동의 경우 안상수 후보가 이번에 신동근 후보를 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해서 흥미로운 기사가 있는데요. 중앙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어제 아침 7시 45분 서울 구기동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자택, 적막했던 문재인 대표의 1층 집 서재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아이고 문재인 대표가 긴 기지개를 켜는 소리였는데요. 밤새 고심했던 무언가를 끝냈다는 신호인데, 주방에서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달그락 소리가 자택 바깥 길가로 들렸는데, 잠시 후 창문 너머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는데요. 부인 김정숙 여사였습니다. 울음은 통곡에 가까웠는데 집 앞에서 문재인 대표를 기다리던 수행원이 놀라서 급하게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지금 여사님 우는 소리가 밖에까지 다 들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숙 여사의 울음은 10분 이상 이어졌다는 거죠. 간간히 김정숙 여사를 달래는 문재인 대표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대선에서 유쾌한 정숙 씨로 불리며 선거를 도운 김정숙 여사, 이번에는 강화의 딸로서 인천 서강화을 곳곳을 누볐는데, 대선 때도 남편 앞에서 울지 않았던 김정숙 여사였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김정숙 여사의 울음이 멎은 뒤 1시간이 지나서야 자택에서 나왔는데, 굳은 표정이었지만 수행원에게 가볍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10분 넘게 통곡한 문재인 대표의 부인 김정숙 여사, 참담한 구기동의 아침을 이렇게 중앙일보가 전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어제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제가 부족했다, 깊이 성찰하고 절체절명의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제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특히 제가 부족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경제 실패, 인사 실패,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하는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해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누구를 탓할 것 없이 저희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고 절체절명의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련을 약으로 삼겠습니다. 길게 보면서 더 크게 개혁하고 더 크게 통합하겠습니다. 더 강하고 더 유능한 정당으로 혁신해서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저희의 부족함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책일 뿐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닙니다. 만약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민심을 호도하면서 불법 정치자금과 경선 및 대선자금 관련 부정부패를 덮여하거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 한다면 우리 당은 야당답게 더욱 강력하고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한겨레 이면으로 가보겠습니다. 2007년 이후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연전연승하게 된 이유,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일단 이 기사의 전제는 새누리당이 선거의 귀신이라는 그런 전제를 달고 있다는 점 주목됩니다. 2007년 대선에서 정권을 탈환한 이후 새누리당은 2012년 4월 총선과 그해 12월 대선, 뒤이은 재보선에서 연전연승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4차례의 국회의원 재보선 성적은 전체 24석 가운데 18석 압승이었습니다. 매번 여당에게 불리한 정치 사회적 상황이었지만 너끈히 돌파했다는 거지요. 고질적인 야권의 분열과 전략 미숙 등 상대방의 자충수에 힘입은 바가 크지만 새누리당 자체의 승리 기질과 전략이 작동한 결과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의 가장 큰 강점은 결집 본능과 팔로우십, 그러니까 팔로우십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를 따르는 규율인데요.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평소 내부에서 싸우더라도 선거 때는 일단 뭉치고 이기고 봐야 한다는 DNA가 새누리당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새겨져 있는 것 같다. 당내에 친박, 친이, 주류, 비주류로 나뉘어 마찰을 빚다가도 선거 때만 되면 일제히 총구를 밖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공화당 시절부터 장기 집권을 해오다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의 뼈아픈 야당 경험이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는 일체감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우리 당 의원들이 대부분 제도권에서 승승장구해온 모범생들이어서 속으로는 마음에 안 들지언정 지도부 요구대로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당의 한 관계자는 당 사무처에서 새줌마, 그러니까 새누리 플러스 아줌마 캠페인 등 선거 기획을 짜서 올리면 당대표와 후보자들 모두 시나리오대로 이를 실행한다면서 이런 게 새누리당의 힘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승리를 위한 끊임없는 차별화와 변신도 강점인데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겁니다. 당시는 이명박 정부 말기에 반이명박 정서로 새누리당으로서는 매우 불리한 지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2011년 말부터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꾸려서 이명박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고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 등을 비대위원으로 영입해서 파격적인 쇄신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당 색깔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꾼 것도 이때였는데 정책에서도 경제민주화라는 야권 의제를 선점해서 선거를 주도한 점, 이게 또 주요했다는 겁니다. 선거 전략과 캠페인 측면에서도 야당을 압도해 왔는데 새누리당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직후에 치러진 6.4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세요라는 푯말을 내걸고 읍소 전략을 폈다는 겁니다. 당시 당내에서도 유치하다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많은 의원들이 하라는 대로 했고 이는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의 결집에 힘을 보탰습니다.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시를 포함해 8곳을 건지면서 선방했는데요. 같은 해 730 재보선 때도 읍소와 지역 일꾼론으로 11대4 완승했습니다. 이때 김무성 대표는 반바지 차림에 카우보이 모자를 쓰면서 파격적인 유세로 해서 시선을 끌었는데
성완종 사태가 휘몰아친 이번 4.29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에서의 성완종 특별사면이라는 본질과 무관한 이슈로 끊임없이 물타기 전략을 구사했다는 거지요.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치졸하지만 선거는 이겨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선거 공학 지침대로 지형이 불리하면은 이슈 물타기를 하고 차별화, 변화를 과감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 이런 그 새누리당 선거 전략의 바탕에는 탄탄한 조직이 있는 것이고요. 탄탄한 조직이 있다는 것은 결국 당 지도부가 선거 때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산한다는 겁니다. 선거 때마다 이렇게 당 지도부를 흔드는 이런 야당과는 상당히 대비돼 보입니다. 2012년 19대 총선 때 서울 송파을에서 낙선한 지 3년 만에 5선 의원으로 국회에 재입성하게 된 천정배 의원. 이번 선거에 정치 생명을 걸었지요. 야권 분열의 단초가 됐다는 비난을 감수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호남 정치 복원과 야당 심판론을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표 체제의 새정치연합을 공격했는데요. 자, 어제 당선되고 거의 모든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호남 정치 복원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과 호남에서 대결하겠다. 이런 입장 밝혔는데요. 그 부분을 들어보시겠습니다.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 일부 내용입니다. 당장은 내년 총선에는 적어도 광주를 중심으로 또 일부 호남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히 새정치민주연합에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천정배와 함께하는 사람들, 제가 뉴 DJ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을 이을 만한 젊고 참신하고 능력 있는 그런 인재들을 두루 모으고 또 그 세력들이 확실한 비전을 준비하도록 해서 광주나 호남에서 내년 유권자들께 실질적인 선택권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광주 서울의 유권자들이 오랜만에 그런 실질적인 선택권을 이번 누렸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는 당 후보자가 결정되면 시쳇말로 막대기만 세워놔도 당선됐는데 어제 선거에서 실제로 누구를 찍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선택하실 수 있는 일종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예. 이것이 내년 총선에서는 확실히 광주 전역에서 또 가능한 한 호남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 의미를 호남 신당의 창당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선 신당이냐의 여부는 앞으로 상황을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을 돕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새누리당의 정권 재창출을 막기 위해서 새누리당에 어부지를 주거나 이런 일조차도 되도록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호남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호남이 그런 개혁 정치의 본거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이번 선거에서도 일부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만은 호남권 밖에서는 수도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새누리당과의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야권의 분열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광주나 호남의 경우에는 야권의 분열이라고 이번에도 저를 분열이라고 부르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불렀는데 저는 분열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권 내의 경쟁이지. 예. 새누리당한테 진 게 아니잖아요. 예.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6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0년 2월 18대 국회의원 시절에 당시 수감 중이던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의 특별 사면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거는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줄 필요가 있을 상황에만 행사해야 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바로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을 했었죠. 물론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은 대독한 겁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요. 자, 그런데 과연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 이 사람에 대해서 특사를 요구하는 그런 명분에 부합하느냐 하는 겁니다. 친박연대가 2010년 2월 11일 청와대 법무부 특임장관 앞으로 보낸 서청원 전 대표 특별사면 복권 촉구 탄원서에 당시 박근혜 의원도 이름을 같이 올렸는데 친박연대 노철래 원내대표는 당시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재 의정부 교도소에서 수감된 서청원 전 대표는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고
잠을 자야 할 만큼 위중한 상태라면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한나라당 이상덕 의원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등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탄원서 서명에 동참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당시 그 서청원 전 대표는 18대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비례대표 공천자 등으로부터 특별당비 30억 원을 받아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대법원은 2009년 5월 서청원 전 대표에 대해서 징역 1년 6월과 10년 동안의 피선거권 자격박탈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서청원 전 대표는 이후 심혈관 협착증 등의 이유로 수차례 형 집행정지를 받았는데, 그래서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 명단에서 서청원 전 대표를 포함시켰습니다. 의정부 교도소를 나온 서청원 전 대표는 박근혜 의원을 향해서 우정은 변치 않을 때 아름답다라고 말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저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을 때만 행사해야 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말한 박근혜 대통령. 이래놓고는 2007년 참여정부 때 성완종 특별사면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문제 삼고 나서고 있습니다. 본인이 서청원 특별사면을 요구했던 것은 기억이 없으신가요? 그런 서청원 전 대표는 지금 새누리당 최고위원으로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관련한 수사, 이번에는 이완구 홍준표로 포커싱 해보겠습니다. 국민일보 12면입니다. 4.29 재보선이 끝나면서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은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는데요. 리스트에 오른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의 일정 담당 실무자들을 불러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의 첫 표적인 두 정치인은 무죄를 받을 것이란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째서 그럴까? 돌아가신 분이 아주 구체적인 증언을 했는데 말이죠. 이완구 전 총리는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말을 했었지요. 홍준표 지사는 성완종 전 회장의 메모와 녹취록을 망자의 앙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메모와 녹취록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의혹 대상자들의 이런 대응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조계는 법리적으로 철저하게 계산한 발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명 로비를 벌이던 성완종 전 회장이 심적으로 극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제기한 폭로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 증거 능력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강조하려 한다는 겁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수사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수를 만난 느낌일 것이다 이러면서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정 대상 1호는 이완구 등의 감정적 표현들이 수사팀 입장에서는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메모 녹취록, 특히 망자의 메모 녹취록 같은 경우 사실을 아주 간명하게 기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예. 자, 관련해서 경향신문 6면을 보면은 또 다른 관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314조 증거 능력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면은 이들이 아무리 뭐 앙심에 따른 메모, 녹취 기록이다라고 주장을 해도 이완구 홍준표가 그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314조 증거 능력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면 증거 능력이 충분하다는 전망도 있다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314조를 보면은 진술해야 하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는 그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특신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돼야 합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신 상태라는 것은 추상적 개념이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검찰이 메모와 전화 통화를 할 당시 시기, 장소, 확인된 경위 등이 누군가의 압박 그리고 협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한 것임을 입증한다면은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인정된 증거들이 신빙성이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홍준표 지사의 경우 돈을 준 사람인 성완종 전 회장이 사망했지만 전달자인 윤모 씨가 있습니다. 결국 윤모 씨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며 일관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준 거 맞다 이런 뉘앙스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이완구 전 총리의 경우 전달자는 없지만 이완구 전 총리와 성완종 전 회장이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독대했다고 증언한 운전기사 기억씨가 있습니다. CBS 보도에 따르면은 이완구 전 총리 측 비서관 김모 씨가 이 기억씨 운전기사를 회유했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는데 검찰은 기억씨의 진술이 믿을만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기소한다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법조계 관계자의 말도 있군요. 예. 한겨레 8면을 보면 현장에서라는 부제의 기자 칼럼이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기록인데요. 경찰이 2달 가까이 수사해온 국세청 감사원 간부들의 성매매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강력한 사정 권한을 가진 두 기관은 그 권한만큼 소속 직원들의 이런 뇌물수수 사건 역시 빈번하기 마련이죠. 세무조사나 공기업 감사와 관련한 청탁과 금품, 향응 수수가 잦은 탓입니다. 경찰은 국세청 감사원과 업무 관련성이 큰 대형 회계법인 임원, 공기업 직원이 동석한 자리에서 수백만 원어치의 술 접대와 성매매 비용이 지불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대가성이 없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면서 면죄부를 줬는데요. 임원이 회사 돈이 아닌 개인 돈으로 지불했다. 각자 현금으로 나눠냈다고 한다라는 것이 뇌물수수죄를 묻지 않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는 뒷돈을 건네고도 개인 돈을 썼다고 하면은 뇌물죄를 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올 법하다. 오승훈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경찰은 세월호 추모 집회 시위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겠다며 수십 대의 CCTV 녹화 영상을 잊었듯 돌려보고 체증 자료까지 비교한다며 영장도 없이 시민의 집, 옷장까지 꼼꼼하게 뒤졌다. 이런 차이가 수사력이 모자라서인지 의지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지는 경찰 스스로가 알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지금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경찰이 과연 수사권 독립을 요구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에 봉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을 상대로 한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추궁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에요. 보세요. CCTV 설치 시 촬영 각도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임의 조작, 주민, 줌아웃, 회전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아시겠습니까? 자신 있으면 저랑 재판장에 한번 서실 용이 있어요? 불법이에요.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하세요. 불법을 인정하세요. 아니면 저랑 재판장에 같이 가든가. 할 말 없으시죠? 위법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고. 또 하나요. 자, 이게 경찰에서요, 현장 광화문 4.28 집회 때 지휘하던 어떤 지휘관이 시민이 탈취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분실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신고를 한 겁니다. 차벽은 헌재에 의해서 현장 상황에서 도저히 불가피하게 다른 수단으로 막을 수가 없다 라고 판단될 때는 차벽을 설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요, 하루 이틀 전에 미리 다 차벽 기획하고 다 차벽을 먼저 쳤어요. 뭔 말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예, 그 그림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루나 이틀 전에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은 어떠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차벽을 설치하기로 하고 계획을 청장님, 그러니까 현장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차벽을 기획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행에 옮겼어요.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불법으로 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불법이니까 경찰이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 무시해도 돼요, 경찰이? 헌법재판소 판례의 취지는 자, 그리고요, 또 뭘 위반했냐면, 자, 소화전을 사용하려면 종로구청에 미리 허가를 맡아요. 종로 소방서에. 미리 사용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불법으로 다 써놓고 사후에 우리 썼다라는 거 인정해달라 하고 공문 보냈어요. 이것도 불법이에요. 왜 이렇게 합니까? 법을 준수하라고 얘기하는 경찰이 본인 스스로 먼저 위반을 하면 어떻게 해요? 법 위반을. 그러면서 시위대에게 집시법에 따라달라 얘기할 수 있어요? 차벽, 개인정보보호법, 소화전 사용법 본인 스스로 먼저 위반하면서
어떻게 시위 하시는 분들에게 당신들은 불법이다 얘기해요. 본인들이 먼저 불법을 저질러 놓고. 자, 한편 어제 주목할 만한 광주 고법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겨레 7면에 관련 기사가 나왔는데 광주고법 형사 5부 세월호 선원들의 항소심에서 당시 조타실에서 있던 박모 3등 항해사와 조모 조타수의 업무상 과실 혐의를 다루면서 조타기가 정상 작동했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합리적 의심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타기에 기술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며 두 사람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1심 재판부는 보건성이 떨어진 배에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채 운항하다가 박 씨와 조 씨가 조타기를 급하게 돌리는 바람에 배가 중심을 잃었고 엎어졌다 이런 얘기죠. 해양안전심판원도 지난해 12월 사고 당시 조타 설비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아직까지 뱃머리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틀어진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아직까지 뱃머리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틀어진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라면서 1심 판결 결과에 대해서 추측이란 표현까지 써가면서 불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가 인정한 사실관계를 따른다 해도 조타기의 자동 결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면서 조타기가 세월호의 보건성이 안 좋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마주오던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조타기를 많이 돌릴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보더라도 침몰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하루빨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타기와 관련해서 정상 작동했는지 이 또 1심에서의 주장, 검찰의 주장, 또 선박회사의 주장, 정부 발표가 과연 합리적인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의하는 민간의 시선이 있습니다. 바로 프로젝트 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슈인데요.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합리적 의심 정도가 아니라 거의 확증에 가까운 단서들을 프로젝트 부에서 잡아냈습니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뉴스 전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뉴스를 만든 사람들의 의도와 노림수까지 꼼꼼히 분석합니다. 국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이 판을 깨려는 공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사람을 속이고 누가 사실을 날조하는지는 안심하고 선택하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조합원 애청자 여러분, 오늘로 저는 국민 라디오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발기인으로서 마중물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갑자기 작별을 고하게 되는 것 같아서 죄인된 심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일반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재보선에서 드러났듯 언론 지형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이 현실에서 국민TV를 살리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입니다. 유사시 국민TV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아울러 조합원 가입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